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를 취득하는데 제가 확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술사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선은 큐에 대해서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과 시험 과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기술사 시험은 1차는 필기고 2차는 면접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시험지와 이러한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주의사항과 작성 시 유의사항,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대해서 이제 하고, 이렇게 답안에다가 여러분들은 답안을 작성하게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교시는 13문항 중에서 10문항을 우리가 풀어야 되죠. 그래서 10문항을 풀어서 우리가 하나에 10점씩 100점을 우리가 취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2교시부터 4교시는 똑같은데 여성 문항 중에서 4문항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풀죠. 그래서 하나당 25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2교시, 3교시, 4교시도 동일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답안지가 7장 14쪽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당 14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1.4쪽을 우리가 작성을 하면은 14쪽이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14쪽이 돼요. 근데 우리가 요걸 100% 다 채워야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10쪽에서 12쪽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채우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12쪽을 채워야 되려면 한 1.2쪽 정도를 우리가 쓰면은 10문제니까 이거는 12쪽 정도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우리가 답안을 성실하게 깔끔하게 우리가 작성을 해서 한 10쪽에서 12쪽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문항이 우리가 선택을 해서 작성하는 2, 3, 4교시는 요거를 14쪽을 4로 나누면은 문제당 어떻게 되면은 3.5쪽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14쪽이 완전히 채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쪽 정도 해갖고 4문제를 하게 되면은 한 12쪽 정도 됩니다. 이것 또한 10쪽에서 12쪽으로다가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깔끔하게 써내려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합격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1교시 때는 한 1.2쪽 정도, 거기서 약간 못 미쳐서 이거보다 약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 3, 4교시는 문제당 한 3쪽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2쪽하고 한 반쪽 정도를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큐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공단에서의 큐넷에 나와 있는 출제 경향,
첫 번째 출제 경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큐넷의 시험 과목을 어떻게 지금 제시를 했는지. 그 다음엔 우리가 검정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를 한번 보죠. 자, 그럼 출제 경량에 대해서는 큐넷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 기계 설비와 관련된 실무 경험, 전문 지식 및 응용 능력이 출제 경량이다. 두 번째는 기술사로서의 지도 감리, 경영 관리 능력, 자질 및 품위에 대해서 품위가 출제 경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큐넷의 시험 과목은 뭘로 나와 있냐면은 시험 과목이 건축 기계 설비의 계획과 설계, 건축 기계 설비의 계획 설계,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감리 및 의장, 또 기타 기계 건축 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 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시험 과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시험 과목을 대충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건축 기계 설비에 관련된 전체적인 거를 지금 다 물어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검정 방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필기는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이다. 그래서 매교시 100분, 총 400분이다 라고 주어졌고, 면접은 구술형의 면접시험이다. 30분 정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 주어진 거를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1교시가 지금 13문항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10문항을 골라서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13번 문제가 만약에 5배수 배관의 통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번호 이렇게 써져 있는 여기다가 13번 해갖고 5배수 배관의 뭐 통기 방식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쓰고 여기다가 1번 개요를 쓰고, 여러분들은 통기 방식은 각계 방식, 그 다음에 루프 방식, 그 다음에 도피 통기, 그죠? 각계 통기, 루프 통기, 도피 통기, 그 다음에 결합 통기, 뭐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류, 통기관의 종류 해갖고 여러분들이 뭐 각계 통기에 대해서 1번 각계 통기 해갖고 설명을 간단하게 쓰시고, 2번 루프 통기, 그 다음에 결합 통기 쓰시고, 그 다음에 결론 해갖고 통기 5배수의 통기는 봉수 파괴의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통기 방식을 선정해서 설계를 해서 이 5배수 배관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그 답을 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끝 해갖고 이렇게 한 문제를 쓰고, 그 다음에 두 칸을 띄워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두 칸을 띄워서 두 줄을 띄워서 기재해야 된다. 또 두 줄을 띄워서 만약에 1번이 다시 이제 내가 써야겠다. 1번 해서 문제를 쓰고, 그 다음에 답을 여기다 또 개요 이렇게 써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0문제를 다 풀었다. 그럼 다 풀었으면은 다 풀었으면 이렇게 쭉 해서 끝 쓰고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하 여백 이렇게 쓰라고 그러죠. 이하 여백 이렇게 쓰고,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이제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렇게 이하 여백에 대한 표시를 여러분들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1교시부터 4교시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험을 가서 봤어요. 시험을 가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봤어. 그러면은 여기서 채점을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하죠. 그죠? 채점이 어떻게 되느냐. 자, 채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채점 방법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래갖고 100점짜리의 4과목이 되는 거죠. 그죠? 100점짜리 4과목이, 그죠? 근데 이 점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 한 과목당 300점이 나와요. 과목당 300점이 나와요. 그럼 이게 1200점이 만점이 되는 거예요. 1200점이. 여기서 1200점이 만점이 되다 보니까 720점이 100점 만점에 1200점 중에서 720점이 우리가 따야 되기 때문에 이게 60점이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는 60점. 자,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서 이 출제자가 이제 요 과목별의 전 문항에 대해서 정답을 적은 답안을 채점자한테 제공되죠. 그죠? 채점자한테 이제 이거를 다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얼만큼 그분들이 볼 만큼을 넘기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시험을 봤는데 어떤 분한테 넘어가서 채점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내 거에 1, 2, 3, 4교시의 문제를 1, 2, 3, 4교시의 그 시험 문구를 전부 다 채점을 해갖고 만약에 70점을 A 채점관이 70점, 그 다음에 뭐 60점, 그 다음에 1교시 70점, 2교시 60점, 3교시 뭐 70점, 4교시 60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몇 점입니까? 7, 14, 14에다 260점이네요. 그죠? 260점. 그죠? 그 다음에 B 채점관은 내 거를 똑같은 답안인데 이거를 뭐 하여튼 뭐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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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 이렇게 줬다 이거예요. 네, 줬어요. 그럼 240점이죠. 그죠? 240점. 또 한 분은 C 채점관은 이거를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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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 이렇게 줬어요. 그럼 7, 3, 21, 21에다가 270점이죠.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합산하는 겁니다. 합산을 하면은 여기서 0에다 70점이죠. 그죠? 그러면 600, 770점이 돼요. 그러면은 770점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점관별로다가 내 문제를 어떤 사람의 문제를 1교시부터 4교시를 다 채점하는 경우도 있고 A 채점관, B 채점관, C 채점관, D 채점관, E 채점관, 채점관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이거를 13문항, 6문항이니까 이게 31문항이에요. 전체가 31문항이에요. 네, 전체가. 이 31문항을 한 사람별로 요 A 채점관한테는 어떤 문항을 갖다가 10문항을 주고 요분한테도 10문항을 주고 요분한테는 뭐 11문항을 갖다가 문항에 채점자한테 정답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1교시에 이분은 1교시에 뭐 1, 2, 3번, 그 다음에 2교시에 1, 2번, 그 다음에 3교시에 1, 2번, 4교시에 1, 2번 뭐 이렇게 해서 이것만 줘서 뭐 전문적으로 그 문제만 A 채점관한테 주고 그 다음에 B 채점관한테는 또 딴 문제, C 채점관한테는 또 딴 문제 해갖고 주고 D 채점관 이렇게 해갖고선 쫙 줘갖고 어쨌든 간에
내가 시험 본 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의 문제를 세 분이 돌아가면서 채점을 하는 거를 합산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60점이 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점 방식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봤어요. 예,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60점이 넘어가셔야 돼요. 예. 왜 세 분한테 내 시험지를 주겠습니까? 공정한 그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채점이 된다라는 거를 아시고 공부에 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채점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영광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기술사 시험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죠.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선은 공기조화 설비가 있어요. 그죠? 공기조화 설비. 우리가 그 다음에는 건축 급배수 설비가 있어요. 요게 있죠? 요거는 우리가 건축 기계 설비를 하는 기술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기본 도서예요. 그죠? 우리가 기사가 됐던, 우리가 설계를 하는 설계 사무실에 있던, 아니면 현장에 있던, 또 기술사가 됐던 이 공기조화 설비와 건축 급배 설비에 대한 기본서를 모르고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기본서를 여러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교재. 여기에서 중간에 그 간지 있는 데까지가 공기조화 설비고, 그 다음에 간지 있는 부분에 건축 급배수 설비에 7장까지가 건축 급배수 설비예요. 이게 바로 기본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 강의와 함께 한 번을 기본서를 이거를 정독 1회를 하시고, 처음부터 쫙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뭐 내가 한 파트를 보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진도가 잘 안 나가요. 한 번을 쭉 뛰셔야 돼요. 정독을 하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를. 그런 다음에 정독 1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와갖고 정독 1회를 하면서 정독 1회를 하면서 서브 노트를 만드셔야 만드셔야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 책을 볼 게 아니라 요 자기 서브 노트를 보셔야 돼요. 서브 노트 요거를. 이렇게 해서 공기조화 설비와 건축 급배수 설비를 여러분들이 정독 플러스 정독 1회 서브 노트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독 1회와 그 다음에 정독 1회 플러스 서브 노트에 공기조화 설비와 그 다음에 건축 급배수 설비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를 기술하시오? 그러면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다 생겨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냉동기에 있어서 압축식 냉동기,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압축이 되고 응축이 되는데 응축이 어떤 원리로 다 되고 흡수식에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재생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정독하고 이 정독 플러스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그림까지 다 그려보시고 그랬다면은 여러분들은 요 자체에서 여러분들은 기술사 시험에 기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건축 설비 계획. 이런 책과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기술.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거는 에너지 건축 설비 계획은 뭐냐면은 각 건물의 용도별에 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교재를 제 10장에 보시면은 106쪽에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106쪽에 숙박시설 해갖고 나와 있고 개요, 계획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공기조화 설비는 숙박시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 나와 있죠. 요런 거를 상업시설이면 우리가 백화점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호텔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클린룸,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시설, 경기장, 관람시설 등등의 그 건축 설비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너지 전략 기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거는 환경 친화적인 빌딩 구현, 빌딩 구현을 위한 우리가 설비에 대해서 배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기본서를 이렇게 하고 요 두 개의 과목 또한 위에와 똑같이 정독 1회 플러스 서브노트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은 요거를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관연도 문제 해설집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연도 문제 해설집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만약에 횟수별로다가 한 30회 이상분이 있을 거예요. 요 이상분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1교시에 대한 관연도 문제 해설집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술사에 한 70회에 70회에 해당되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에 그 문제 해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요거는 우선은 1교시의 문제를 이 30회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1교시의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이거를 1교시 거를 먼저 하느냐? 이거는 단답형이죠, 그죠? 단답형이고 시사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먼저 여러분들이 한 번을 빨리 해야만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공부를 하는 데서 용어나 뭐나 접해보는 거를 갖다 다 접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1교시에서 나오는 요 열세 문제가 여러분들이 단답형이고 시사인데 요게 2, 3, 4교시에 25점짜리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요. 25점짜리가 다시 이쪽으로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요 1교시 문제를 갖다 먼저 풀었다. 다 한 번 정독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와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해서 횟수별로 1회를 완료를 해놓은 겁니다. 1회 완료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1회 완료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여기까지 1회를 완료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아주 수월하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만 여러분들이 했다 그러면은, 한 번 하고 두 번째만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빨리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 기술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도서는 여러분들이 요 기본 도서는 3개월 안에 완료를 시켜야 돼요.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업무를 정확하게 빨리 집중을 해서 해놓고 퇴근을 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도서의 정독 1회와 정독 1회 플러스 서브노트를 여러분들은 3개월 이내에 완료를 시키셔야 돼요.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요거를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요거 건축 설비 계획과 에너지 전략 기술 요거는 1개월 내에 정독 1회 플러스 서브노트를 완료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1교시 문제를 먼저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한 번 완료를 하는 데 있어서 3개월에 여러분들은 완료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개월, 1개월, 3개월을 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이 2월 중순에 그 연도에 1차가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2차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8월 중순에 3차가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전년도 8월 달 정도에 만약에 휴가를 다녀와서 내가 이제 9월 달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요 세 달을 바짝 해서 우리는 3개월에 요거를 완료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개월 12월까지 해갖고 요거를 우리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중순까지 요거를 한 해를 완료를 시켰다. 그래서 1차 요 년도에 1차 시험을 우리가 시험을 봤다라고 친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55점에서 59점 사이를 여러분들은 맞으실 거예요. 60점 넘을 수도 있지만은 60점 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55점에서 한 59점을 여러분들은 맞으실 거예요. 아주 안타깝죠, 그죠? 상당히 잘 썼어요. 상당히 잘 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시험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 답안을 어떻게 이 많은 걸 채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생각이 나면서 잘 써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붙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험에 붙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점수가 나오면은 요 정도 점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붙든지 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만약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쉬면 안 됩니다. 2차 면접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3개월 남은 거를 이 3개월 동안에 여러분은 요거 반복을 갖다가 3번에서 5번 정도의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반복을 여러분들은 쓰면서 정독하면서 여러분들은 3번에서 5번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령 안 됐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다시 시험을 보면은 분명히 100%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2월 달에 답안 작성한 게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들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완전하게 자기 학습들 되면서 5월 중순에는 여러분들한테 합격 통지가 날라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나는 요때 합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장기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때도 시험을 본다면은 합격을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쭉 그 다음날부터 나가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까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공기조화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기조화 강의인데 우리가 오늘 할 것은 뭐냐면은 지구 환경과 건축 설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과 건축 설비. 자, 지구 환경이 변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이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뭐를 하시든 간에 실내에서 항상 저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저는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춥다든지 덥다든지 그러면 능률이 안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환경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대기권에서 살고 있어요. 대기권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기권은 뭘로 다 나눠지냐면은 대륙권과 성층권, 그 다음에는 대기권,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이렇게 나눠져요.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그래, 대기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atmosphere라고 영어에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1atm, 이게 바로 atmosphere의 atm을 갖다 질 앞자 세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륙권은 고도가 11km 정도 돼요. 고도가 지표면에서 11km 정도의 고도를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층권은 고도가 50km 정도, 지표면에서 50km 정도. 그 다음에 중간권은 고도가 한 80km 정도를 우리가 중간권이라고 하고, 열권은 중간권 이상을 우리가 열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사냐면은 우리는 대륙권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대륙권 공간에서. 우리가 대류작용 이런 거를 많이 얘기 들었지 않았습니까? 자, 대륙권에서 살고 있는데 지표면에서 한 11km까지가 대륙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대륙권과 성층권과 중간권과 열권이 11km, 50km, 80km 중간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다가 이걸 갖다 나눠주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거를 여기서 보시면 돼요. 요게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치고, 요게 대륙권입니다. 대륙권이라고 치고, 요게 이제 성층권이에요. 성층권. 그리고 요게 이제 중간권. 중간권. 그 다음에 이제 열권이라고 치죠. 열권. 이게 열권이다. 열권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작아져요. 그죠? 압력이 낮아져요. 그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륙권에 여기가 지표라고 친다면은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져요. 그죠? 이렇게 낮아집니다. 낮아지다가 대륙권에서 성층권으로 진입하면은 온도가 다시 높아져요. 예, 높아져. 그러다가 성층권에서 중간권에서는 다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다시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온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여기 변곡점. 여기에 바로 대륙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층권에서는, 이게 성층권인데, 이 성층권에서는 위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예, 이거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낮아졌다가, 이 변곡점이 대륙권의 경계, 성층권의 경계, 중간권의 경계가 된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아놓으시면 돼요. 우리는 이 대륙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건축 설비에 이 대류작용을 이용해서 전부 다 이용해서 우리가 이 대류 현상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배치를 하죠. 그죠? 자, 우리가 겨울철에 방열기를 창가에다가 바닥에다 배치를 해야지 천장에다 배치를 하면은 대류작용에 의해서 뜨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가라앉는 거를 우리는 그 어떤 콜드 드래프트를 없애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류작용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디퓨저를 천정에서 밑으로 하면서 그 찬 공기를 쫙쫙 밑으로 하게 되면은 기류 확산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는 대륙권에서 다 이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대륙권은 자, 우리가 고도가 11km까지인데 수직 공기 분포, 수직 공기 분포에 대해서는 대류 현상을 우리는 이용합니다. 대류 현상. 그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수평 공기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고저기압의 수평 공기 흐름. 수평 공기 흐름의 자연적인 대기 현상. 여기서는 자연적 대기 현상이죠.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죠. 그죠? 온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죠? 온도는. 그죠? 그 다음에 압력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그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고, 그죠? 그 다음에 농도는 어떻게 돼요? 농도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흡수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대륙권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기 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그럼 공기 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대륙권에서 어떤 방법으로다가 공기 조화를 하느냐. 자, 우리가 이러한 지표면에 이러한 빌딩을 지어서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온도나 습도, 그 다음에 청정도, 기류, 속도, 이런 거를 일정하게 해서 쾌적한 상태를 쾌적한 환경을 만들죠. 그죠? 환경을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대륙권의 외기는 항상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은 이게 지구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뭐 아메리카 반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유럽과 그 중국이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에 일본이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청정도시, 청정국가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또박또박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여기서 딱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황사가 있으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고,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면은 바다에 있는 오염된 게 우리나라까지 온다 해서 뭐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해서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전 지구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기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온도가 항상 변하고 있어요. 근데 외기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청정도, 기류속도를 유지해야만 우리가 쾌적한 이러한 환경에서 등유를 올리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공조 장치를 하죠. 그죠? 필터를 써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걸러주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냉난방 코일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습도를, 겨울철에는 습도를 맞추고, 이거를 송풍기를 이용해서 이 실에 보내서 이 건물에 어떠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지구 환경에 대비한 건축 설비의 우리들의 공기 조화 방식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공기 조화를 합니다. 자, 태고 때를 우리가 보시면은 사람들이 태고 때에 이러한 하나의 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쉘터에 어떤 공간에 공기 조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완전히 여름인 아프리카 쪽 같은 그런 더운 지방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죠? 그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불을 발견하고 난방을 할 줄 알고 이러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살겠죠. 그죠? 자,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기 조화에 대한 지구 환경과 건축 설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환경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변경이 되고요? 어떠한 게 문제가 되느냐를 잠깐 우리가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온실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구의 첫 번째 온실 효과. 온실 효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그러죠. 그죠? 온실가스. 그죠? 그래서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어떤 여기에 지표면이 있고, 여기에 이제 대륙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CO2 가스인 온실가스, 그린 하우스 가스인 CO2와 그 다음에 수증기가 여기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양이 떠서 태양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지구가 적외선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CO2나 수증기에 흡수가 될 겁니다.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시 반사가 돼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기권으로 완전히 나가버리지 않게끔 CO2나 수증기가 이 열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평균 온도를 한 15도씨로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네, 맞췄어요. 네, 지구상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15도씨 정도를 맞추는 이러한 온실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가스가 만약에 없다면은 낮에 태양이 떠서 복사가 안 되고 바로 날아버리면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덜덜덜 떠겠죠. 기온차가 상당히 심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러한 온실가스가 있음으로 해서 지구상의 평균 온도가 15도씨를 유지를 했다. 근데 지구온난화로 우리가 이러한 온실 효과를 내는 이러한 CO2와 H2O, 요게 아주 감사한 그런 온실가스죠. 그죠? 예, 온실가스입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전에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산업화 이유가 되면서 자꾸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더라. 올라가더란 얘기죠. 그럼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 발생으로다가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대 온실가스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6대 온실가스가 뭐냐면 CO2, 이산화탄소죠, 그죠? 이산화탄소, 아황산질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불화황,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염화불화탄소가 있죠, 그죠? 염화불화탄소 HFC입니다. 염화불화탄소. 그 다음에 과불화탄소가 있어요, 그죠? PFC, 과불화탄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메탄이 있잖아요, 그죠? 메탄. 요 6대 온실가스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죠. 자, 근데 이 온실가스라는 거는 어떻게 이거를 알았느냐? 우리가 태고 때부터 산업화의 그 이전까지는 이런 온실가스 CO2와 H2O의 변화량이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CO2가 한 300 ppm 정도가 여기서 우리가 측정이 됐어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급격하게 이 CO2의 가스가 대기 중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2011년도에 측정을 해보니까 350 ppm에서 한 400 ppm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온실가스인 H2O는 어떻게 되느냐? 수증기는 H2O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많은 연료를 떼고 여러 가지의 그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면서 이 CO2의 농도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구 온도가 상승되는 이러한 관계는 온실가스의 영향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과학자들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갖고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이러한 6대 온실가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죠? 자, 이 질소가스는 아황산 질소 이런 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예?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운행을 하죠. 그죠? 자동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러한 자동차가 있어요. 그죠? 이런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가려면은 어떻게 되면 여기에 연료가 투입이 돼요. 이 연료를 점화를 시키죠. 그죠? 점화를 시켜서 이거를 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죠?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왕복동이 되면서 엔진을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자, 산소가 없으면 이게 돌아가질 않죠. 자, 그럼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산소를 뭘로 공급합니까? 산소통을 통을 옆에다 놓고선 공급을 하면은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배기가 산소와 어떤 화학식의 형성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산소통을 놓고선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로 공급하면은 공기를 여기다 투입을 시켜갖고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이쪽으로 공급을 할 거예요. 근데 공기에는 어떠한 성분이 있냐면은 산소는 21%고 질소가 78%예요. 나머지 1%는 아르곤, CO2 이런 종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기를 투입하다 보니까 여기 질소가 투입된다는 얘기죠.
질소가 투입되면서 여기서 공기와 산소와 이 반응을 하면서 이러한 질소산화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은 또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학 반응에 있어 오존까지 내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에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6대 온실가스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 환경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성비가 있어요. 그죠? 자, 산성비. 산성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학자가 근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옛날에 이 지구가 멸망해서 공룡이나 이런 게 다 죽은 게 화산 폭발에 의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의 설이 있고, 그런데 화산 폭발에 의해서 어떠한 산성비가 되면서 내려오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를 갖다 다 녹여버렸다, 그런 주장도 하죠. 그만큼 산성비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산성비는 대기 중에 CO2가 말씀드렸죠? 300에서 한 350 ppm이 우리가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성 공기는 우리가 한 300에서 350 ppm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실내는 1000 ppm 이하로다가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300에서 350 ppm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CO2 300에서 350 ppm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비가 내리면서 이게 용해가 돼요. 예. 용해가 됨으로써 산성비가 되는데 청정 지역에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비는 pR을 우리가 따져보니까 한 5.6 정도 되더라. 5.6. 이건 청정 지역의 pR가 5.6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산성비라고는 안 그래요. 예? pR가 7이면은 중성이고 7보다 높으면 알카리성이고, 그죠? 알카리성이고, 이거 산성입니다. 산성. 그럼 이 이하가 되면은 산성인데 pH 5.6이 청정 지역에서 5.6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산성비라고 안 그러고, 청정 지역이 5.6이기 때문에 pH가 5.0이면은 이거를 우리는 산성비 이하가 됐을 때 산성비가 된다 이거죠. 이 산성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비와 녹아서 이 산성비가 형성이 되죠. 또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는 질소가 있기 때문에 질소 또한 여기에 녹아서 내릴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산성비는 질소 화합물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열섬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열섬 현상. 이 열섬 현상은 히트 아일랜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히트 아일랜드. 그래서 이 열섬 현상은 인구나 빌딩이 밀집된 지역, 그죠? 인구나 빌딩이 밀집 지역. 예. 이 밀집 지역에 태양 복사열의 반사율이 높아지죠. 그죠? 태양 복사열의 반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빌딩의 숲에 의해서 바닥에는 아스팔트가 돼 있고, 그죠? 이런 어떤 녹지 형성도 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태양 복사열의 반사율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교외 지역보다는 열축적이 높아져요. 그죠? 교외 지역보다는 열축적이 높아져요. 그럼으로써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광화학 수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광화학 수목. 광화학 스모그는 VOC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죠. 증기압이 낮은
압력이 낮은 데서도 증발이 많이 되는 거, 휘발성이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는 휘발성 유기합물 VOC라고 합니다. 그래서 VOC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는 시험도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VOC에 의해서 광화학 스모그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일례로다가 LA형 스모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런던형 스모그가 있었어요.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LA형 스모그는 뭐냐면은 아까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산업화 이후에 발달이 되면서 LA에 자동차가 많아졌어요. 저는 LA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언덕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매연을 뿜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소에 의해서 산화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소 산화물에 의해서 많은 질소 산화물의 반응식에 의해서 오존이 발생이 돼요. 오존이. 그래서 이 오존이 발생이 됨으로써 LA형 스모그가 발생이 돼서 사람도 많이 상했고, 인사사고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격주로다가 토요일날 근무를 쉰다거나 이렇게 자동차의 사용도 제한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런던형 스모그는 뭐냐면은 유황 성분에 우리가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그 스모그가 생겨갖고 사람들한테 많은 인사사고가 일어났던 거, 그런 쪽의 그런 스모그가 바로 광화학 스모그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를 아시고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문제, 또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지구 환경의 오염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온도와 습도와 기류, 그 다음에 청정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기조화 설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공기조화 설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이러한 유해 물질까지 제거를 한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기계 설비, 건축 설비가 해야 될 방향이 나온 거예요. 그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쾌적한 환경 조성해야 돼요. 그죠? 온도와 습도와 기류와 유해 물질을 제거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무조건 사용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적인 공조 방법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미이용 에너지라든지 자연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분야에 있어서 건축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하고 해야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건축 기계 설비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어떠한 환경을 갖다가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사 합격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